여기 영국의 무기 전문가는 한 회의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한국이라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는 우연히 출강을 갔던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마주한 한국인 학생 때문에 학교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려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아니, 증오했죠. 일단 제 소개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영국의 연구소에서 20년 가까이 중동 방산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UAE에서의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한 번도 서구 중심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하고요. 네, 사실입니다. UAE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부터 저는 군사 장비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죠. 런던 교외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자란 제가 군사 장비에 매료된 것은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영국 공군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퇴역 후에도 자주 저를 데리고 군사 박물관이나 에어쇼를 다니셨거든요. 특히 저희 집 서재에 가득했던 군사 전문 서적들은 어린 제게는 최고의 놀이터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저희 관심사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죠. 학부 시절부터 현대 무기체계와 군사 전략에 관한 논문들을 탐독했고 대학원에서는 중동 지역의 군사 현대화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중동 방산 분야의 전문가가 될 줄은 몰랐네요. RUSI 연구소에서의 경력은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어요. 제가 쓴 석사 논문이 당시 연구소장의 눈에 띄었거든요. 처음에는 주니어 연구원으로 시작했지만 중동 국가들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빠르게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걸프 지역 국가들의 무기 도입 자문을 맡으면서 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는 꽤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구의 방산 기술이 절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믿었거든요. 영국의 챌린저 전차,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런 무기 체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은 겨우 모방 수준에 그친다고 생각했죠. 그런 제가 중동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방산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편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중동의 군 수뇌부들은 제가 가진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신뢰를 보였고 저 역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무기 도입 프로젝트에서 자문을 제공했고 그때마다 유럽의 선진 무기 체계를 강력히 추천했어요. RUSI의 중동 방산 담당 수석 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제게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연구소에서 중동의 군사 현대화를 이끄는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UAE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는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8년 초여름 UAE 육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처음엔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일이었죠. 제가 추천할 무기체계는 이미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참석한 UAE 고위 장성들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그들은 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평소처럼 제 의견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던진 질문은 조금 달랐어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저는 K9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시아 국가의 무기체계니까 라는 선입견만 가지고 있었죠. 유럽의 자주포들이 가진 기술적 우위를 장황하게 설명했고 K9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장에 진출한 것이라고 일축했어요. 사막에서의 실전 운용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유럽 무기체계가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UAE 측에서 이미 K9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평판과 경험을 믿었고 그들이 결국 제 조언을 따를 거라 확신했어요. 그렇게 6개월간의 기술 검토와 실사가 이어졌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저는 유럽 방산업체들의 기술력을 강조했고 K9의 약점을 지적하려 했었죠. 하지만 UAE 군 관계자들은 묘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K9의 실전 성능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네요. 결정의 순간 UAE는 K9를 선택했습니다. 저의 모든 조언과 분석을 뒤로하고 말이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UAE군이 실시한 극한환경 테스트에서 K9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심한 온도 변화 속에서도 K9는 완벽한 작동을 보여줬다고 해요.
더 당황스러웠던 건 UAE 군대 간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K고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숨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장성들은 제임스의 조언이 이번엔 빗나갔군 이라며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했죠.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 사건은 제 평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UAE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제 조언을 예전처럼 신뢰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가격으로 승부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감동저 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UAE에서의 실패는 도미노처럼 다른 일들로 이어졌어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제가 수년간 자문을 제공해오던 그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연락을 해왔죠.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정책 변경이었지만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다양한 시각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말이었죠. UAE에서의 판단 실수가 알려지면서 제 서구 중심적 시각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예요. 쓰디쓴 현실이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쿠웨이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차기 전차 도입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계약이 갑자기 중단된 거죠. 이번에는 아예 설명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이미 한국의 K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더군요. 제임스, 당신의 분석은 항상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바레인의 장성이 보낸 이메일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뒷말은 없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죠. 10년 넘게 쌓아온 제 평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제게 다가온 사람이 링링이었습니다. 중국계 방산 연구원이었던 그는 묘하게도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런던의 한 펍에서 만난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죠. 서구의 기술력이 뛰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원래부터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정말 많이 하는 나라죠. 툭 까놓고 보면 분명 볼품없을 겁니다. 영국보다. 링링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불안감을 안겨줬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자존심을 지키려 했죠. 아시아 무기 체계들은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는 거야. 기술력만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이었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UAE에서 본 K고의 성능은 분명 가격 경쟁력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RUSI의 동료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들이 이제는 미묘한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한국과 같은 신흥 방산 강국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두바이 방산전시회에서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VIP로 초대받았을 행사에서 이번에는 일반 참관객으로 참석해야 했죠.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문득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한국과는 발 디딜 틈 없이 바이어들로 붐볐지만 제가 그토록 옹호하던 유럽 업체들의 부스는 한산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렇게 저는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결심했습니다. 잠시 이 바닥을 떠나 있어야겠다고요. 그리고 마침 예일대에서 개건 교수 제안이 들어왔죠. 도망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때의 저에겐 숨고르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죠. 예일대 캠퍼스는 평화로웠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여유로운 학구적 분위기는 제게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았죠. 개건 교수로서 제가 맡은 과목은 현대 군사기술과 국제안보였습니다. 중동에서의 쓰라린 경험은 잠시 잊고 학문적 관점에서 제 전문성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만한 생각이었나 봅니다. 첫 수업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교수님,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견해인가요? 검은 뿔테 안경을 쓴 한 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바로 민수였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예일대 박사과정에 와 있던 그는 제 수업의 모든 논지를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했죠. 그리고 얼마 후 International Defense Review의 The Limitations of Asian Military Technology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했어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이 여전히 모방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제임스 교수님, 이건 학문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편견에 가깝습니다. 세미나실에서 민수가 제 논문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은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했고 극한환경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교수님께서 UAE에서 직접 목격하신 것 아닌가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UAE에서의 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하지만 민수의 반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기술 혁신이죠. 교수님의 논문은 이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세미나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민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제 입장을 방어하려 했지만 준비해온 반론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죠. 그래도 실전 경험에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였어요. 하지만 그때 세미나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돌려보니 텍사스 A&M 국방연구소의 베테랑 교수가 서 있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1968년 베트남 퀴논에서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때 마이클 리처드슨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세미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40년 넘게 텍사스 A&M 국방연구소에서 재직 중인 그는 베트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군사 전문가였죠. 당시 저는 미 해병대 소속으로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한국군 맹호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죠. 처음엔 저도 교수님처럼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라고요. 리처드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맹호부대의 전투력은 놀라웠어요. 그들의 장비 운용 능력, 전술적 이해도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의 적응력은 미군 장병들도 감탄할 정도였죠. 특히 그들이 사용하던 M16 소총의 정비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갑자기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기술력이 시작된 지점 아닐까요?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의 시작점 말입니다. 리처드슨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개선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방법을 연구했죠. 그게 지금의 한국 방산기술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베트남전 당시의 작전 일지였어요. 여기 보면 맹호부대가 장비를 개조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독자적인 기술 발전에 씨앗을 품고 있었던 거죠. 세미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 UAE에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K9 자주포의 사막 운용 데이터를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특히 자동화된 포탑 제어 시스템은 기존 어떤 자주포보다 안정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우리 모두 때로는 선입견에 희생양이 되곤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선입견을 깨닫고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노트북을 켜고 여러 나라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터키에서의 K9 운용 기록, 폴란드에서의 성능 평가, 호주에서의 비교 시험 결과, 모든 데이터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리처드슨 교수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선입견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맴돌았죠. 그렇게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리처드슨 교수의 증언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연구실에 틀어박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정보를 걸러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K9 자주포의 기술 사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52구경장 155mm 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은 기존 자주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극한의 기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유압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혁신적이었죠.
UAE 사막에서 보여준 놀라운 성능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자료를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 들여다봤죠. 과연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제 의심은 부끄러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독자 개발 능력, AESA 레이더 기술, 스텔스 설계.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기술 혁신이었어요. 교수님, 이건 보셨나요? 어느 날 민수가 들고 온 자료는 한국형 이지스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스 시스템을 들여와서 조립한 정도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통합 방어체계의 세부 사양을 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도입이 아니에요. 유신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기존 이지스 시스템을 한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재설계하고 독자적인 전투체계를 통합한 거죠.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가격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수출 전략이었어요. 예전에 저는 한국의 방산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달랐죠. 폴란드의 K9 도입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인정받아 선택된 거였어요. 가격은 오히려 높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관건은 실전 운용 능력이에요. 폴란드 육군 소속 장교의 평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중얼거렸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직관적인 운용체계, 뛰어난 정비성. 이런 게 진정한 경쟁력이구나. 연구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각 무기체계의 완성도였어요. 이건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 같네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머릿속에서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UAE에서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으로 캠퍼스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 쌓인 자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이 모든 것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온 삼성전자 출신의 김 박사가 한 말이었어요. 그는 현재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유신이 소개해준 분이었죠.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우리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건 이 때문이에요. 그렇게 김 박사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건 바로 반도체와 IT 기술의 융합 덕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전투기, 함정, 자주포, 이것들은 결국 첨단 반도체의 덩어리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실제로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에는 최신 반도체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고 이지스함의 전투체계 역시 독자 개발한 프로세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김 박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죠. AI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드론 편대가 복잡한 패턴으로 비행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군집 드론 시스템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각 드론의 역할을 조정하고 임무를 수행하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놀라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연구개발 생태계예요. 김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은 크게 세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는 민간 기업들의 첨단 기술, 둘째는 국책연구소의 기초 연구, 그리고 셋째는 군의 실전 경험이었죠. 이 세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의 센서 기술이 국방과학연구소로 전해지고 거기서 군사적 활용 방안이 연구되죠. 그리고 군에서 나온 피드백이 다시 기업과 연구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김 박사는 미래 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양자 컴퓨팅을 활용한 암호체계, AI 기반의 전술 분석 시스템, 우주 항공 분야의 새로운 도전들,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서구를 넘어선 분야들도 있어요. 다만 그동안은 그걸 굳이 내세우지 않았을 뿐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에요. 아시아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건 어쩌면 서구의 오래된 습관인지도 모릅니다. 김 박사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연구실을 나서는 김 박사를 배웅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 별들이 한국의 반도체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걸려온 영국 동료의 전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제임스, BAE 시스템스가 한국의 하나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네. 그것도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야에서 말이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BAE 시스템스는 영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방산 기업이었고, 제가 늘 그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어떤 분야인데? 차세대 해군 함정의 전투체계야. 특히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 쪽에서 하나의 기술력이 하더군. 통화를 마치고 나서 바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BAE 시스템즈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한 인터뷰가 눈에 띄었거든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과 전통적인 방산 기술의 융합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죠. 그리고 그날 오후 UAE 현지 연락책으로부터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성과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18개월 운용, 가동률 98.5%. 이는 우리가 보유한 어떤 화포 시스템보다도 뛰어난 수치입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떨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비병들의 평가였습니다. 정비가 직관적이고 용이합니다. 특히 자가진단 시스템이 문제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날 저녁 캠퍼스 커피숍에서 민수와 마주 앉았을 때였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민수는 잠시 커피잔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교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교수님의 판단이 개인의 편견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산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이제 그 결과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거죠. K9만 해도 그렇잖아요? 실전에서 증명된 신뢰성, 그게 바로 진정한 기술력 아닐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문득 UAE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에 차서 유럽 자주포를 추천하던 그때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이제야 이해하게 됐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기술력이란 건 단순히 스펙이나 역사가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되는 신뢰성이었던 거죠.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제가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는 또 한 번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깊이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캠퍼스 근처 작은 펍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민수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왜 그토록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셨는지.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글쎄요. 어쩌면 내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한국 방산기술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우리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길을 걸으려 했어요. 단순한 모방이나 도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독자적인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경우 우리는 단순히 기존 자주포들을 벤치마킹하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 군의 실전 운용 환경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죠. 문득 UAE에서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저렇게 잘 작동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을 고려했으니까요. 단순히 성능 스펙이 아닌 실전 신뢰성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서구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관점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더 부끄러운 건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컨설팅해준 중동 국가들에게 잘못된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보다는 내 편견에 기반해서. 그때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한 자책이에요. 교수님도 당시에는 최선을 다하셨을 테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펍을 나서면서 UAE에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의 실패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정한 기술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고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오래된 노트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때구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제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일찍 연구실 문을 두드린 건 민수와 동료들이었어요. 그들의 제안은 의외였습니다. 한국과 서구의 방산 기술을 비교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의 서구 방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의 한국 방산 지식이 만나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은데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처럼 두세 개를 모두 경험하신 분은 많지 않아요. 특히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공동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습니다. 처음에는 K9 자주포의 사례 연구부터 시작했어요. 비교 분석을 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죠. 여기 보세요. 한 달 뒤 민수가 들고 온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각 무기 체계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통합하면 우리는 점차 연구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전투기, 그리고 다양한 첨단 무기 체계들. 각각의 사례에서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발견했어요. 결국 최고의 기술이란 건 동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실전에서의 효용성에 달린 거였네요. 제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효용성은 각국의 고유한 필요와 환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요. 우리의 연구는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서양 방산기술의 융합적 발전 모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때는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이제는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연구를 주목받으며 초대받게 되었던 한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야 해요. 저는 세미나장을 나서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여정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기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술력을 평가할 때 너무나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오랜 역사, 전통적인 명성, 그리고 서구라는 이름값.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죠. 진정한 기술력이란 실전에서의 신뢰성과 혁신의 끊임없는 추구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의 방산기술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어요. 반도체와 IT 기술을 무기체계에 접목시키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방식. 그것은 분명 혁신 그 자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겸손한 자세였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죠. 이런 태도야말로 제가 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였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동양과 서양, 선진국과 후발국이라는 구시대적 구분을 넘어 각자의 강점과 특색을 가진 다양한 기술 발전의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미래 방산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UAE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값진 깨달음을 준 순간이 되었네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가장 큰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었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한국인은 뒤통수치기 전문인 국가 아니었어. 지금이라도 중국으로 진출하는 게 태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야. 여기 태국 유명한 호텔의 호텔리어가 한국의 배신 때문에 100억 프로젝트가 무너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리어는 한국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며 한국의 상위 대체제는 중국이라고 선언하고 베이징으로 떠나는데요. 중국의 특급 호텔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한국의 실체를 SNS에 고발하던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대체 이 호텔리어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린다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가장 큰 호텔 그룹 중 하나인 센타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여러 개의 호텔을 거느린 그룹 회장으로 아버지를 보고 자란 덕인지 어릴 때부터 호텔리어의 꿈을 키워왔는데 그 시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국인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호텔 로비에 앉아있던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한 한국인 할머니께서 길을 잃어 당황해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며 할머니를 객실까지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떠나시기 전날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둥글둥글하고 예쁜 한국 전통 부채였는데 거기에 있는 쪽지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호텔이라는 곳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리셉션에서 체크인 업무를 돕고 레스토랑에서 서빙도 했죠. 손님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린다,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물으셨죠. 네, 아버지. 저 꼭 호텔리어가 될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저는 스위스 글리온 호텔경영대학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입학하던 날 푸른 알프스 산맥을 배경으로 한 캠퍼스는 마치 동화 속 성 같았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완벽한 유니폼 착용을 위해 구두도 반드시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내야 했죠.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날의 실습 참여가 제한됐으니까요. 린다, 이 와인의 특징을 설명해보렴. 와인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네, 이 와인은 2015년산 보르도 지역의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블랙베리와 바닐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타닌이 부드럽고 훌륭해. 넌 타고난 감각이 있어. 그리고 레스토랑 서비스 실습도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까다로우셨어요. 포크의 방향이 1도라도 틀어져 있으면 지적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엄격한 교육 덕분에 저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고된 생활 끝에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랑스럽다, 내 딸. 이제 진정한 시작이란다. 그리고 태국의 가장 유명한 호텔 그룹 중 하나인 센타라에 합격한 후 저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첫 프로젝트였던 방콕 시내 부티크 호텔 리모델링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룹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린다, 이번 리모델링은 정말 대단했어요. 객실 점유율이 30%나 상승했다고요. 동료들의 칭찬에 힘입어 저는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습니다. 푸켓의 리조트 신축 프로젝트, 치앙마이 호텔 인수 작업까지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호텔 경영 컨설팅 사업도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1년 만에 연매출 3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사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린다, 서울에 새로 오픈할 특급 호텔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서울 프로젝트라니요? 한국은 지금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장이야. 우리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지. 한국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적 그 할머니도 생각이 났어요. 그렇게 한국의 호텔 산업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완벽을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 모든 것이 감탄스러웠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린다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 프로젝트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자 심사가 갑자기 강화되어서.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시위가 격해지고 있었고 SNS에서도 이미 반한 정서가 들끓었습니다. 태국 상류층 고객들이 한국 호텔 예약을 줄줄이 취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통러 주민들은 더 이상 한국 호텔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에 우리가 돈을 쓸 이유가 없죠. 태국인 차별이다. 더 이상 한국에 가지 말자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저는 오래도록 준비한 이 프로젝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서울 호텔에서도 좀 도와줄 수 없는 건가요? 뉴스에서 한국의 실체에 대해 본 저는 다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고요. 정말 배신감이 들더군요. 결국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SNS에서 본반한 시위 장면들이 저를 자극했고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하게 됐죠. 우리도 더 이상 한국과 거래하지 맙시다. 벤코리아, 제가 올린 글이 순식간에 10만 리트윗을 넘었어요. 태국 최대 호텔 그룹 회장의 딸이 벤코리아 운동에 동참했다는 뉴스가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파트너사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린다님, 저희도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한국의 파트너사 대표님도 답답한 마음을 전해왔어요. 린다 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분명히 오해입니다. 한국은 결코 태국을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고 계약 파기 위약금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린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 때문에 우리 그룹의 신용도 모두 잃을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다른 시장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중국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중국도 엄청 큰 시장이잖아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럭셔리 호텔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베이징 웨스틴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대리석 바닥이 얼룩덜룩했고 공기 중에는 묘한 냄새가 떠다녔어요. 린다님,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를 찌른 건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7성급을 자랑하는 호텔의 VIP 라운지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 냄새는 뭔가요? 아, 습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VIP 라운지의 뷔페 코너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한 손님이 접시에 음식을 산처럼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디저트 접시에 메인 요리를 올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디저트를 마구 쌓아 올리는 시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어떤 손님이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 후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음식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요, 손님이 음식을? 쉿, 린다님, 제발요. 저희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바닥은 끈적거렸고 세면대 주변은 물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변기 주변은 차마 설명하기도 힘든 상태였죠. 매일 청소하시는 거 맞나요? 물론이죠. 하루에 3번이나 하는걸요. 하지만 손님들이 워낙 험하게 쓰셔서요. 다음날 방문한 고급 레스토랑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하는 순서도 무시한 채 손님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옮겨 다녔어요. 죄송합니다만 예약하신 테이블이 됐어요. 우리가 여기 앉을 거예요. 레스토랑 매니저는 그저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이해해야 해요. VIP 손님들은 더 까다로우시죠. 게다가 식사 중에도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듯 웃었어요. 음식을 바닥에 흘려도 아무렇지 않은 듯 그대로 두었죠. 이게 정말 7성급 호텔의 모습인가요? 매니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중국은 좀 특별해요. 손님이 왕이시라고 하잖아요. 이어진 객실 투어는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카펫에는 얼룩이 가득했고 커튼은 찢어진 채로 대충 꿰매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이 방은 스위트룸인데요. 하룻밤에 200만 원이 넘는. 전 경악을 하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베개에서는 묘한 냄새가 났거든요. 아, 이건 방금 전 손님이 체크아웃하신. 청소는요? 곧 할 거예요. 지금은 직원들이 다른 층을 청소하느라. 변명이었죠. 이틀 동안 베이징의 여러 특급 호텔을 둘러보았지만 상황은 비슷했어요. 호텔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날, 한 호텔의 조식 뷔페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손님 일행이 테이블에 음식을 엎지른 거예요. 이런, 더러워졌잖아. 그런데 그들은 테이블볼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 테이블볼을 요구했죠. 호텔 직원들은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대응했어요. 아무 말 없이 테이블볼을 갈아주고 음식을 다시 세팅해 주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호텔을 나왔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이 정말 내가 원하는 시장일까? 이런 곳에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한국이랑 너무 다르잖아.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충격적인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문득 한국의 호텔들이 그리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텔 산업에 대해서만 조사하려 했는데 점점 더 깊이 파고들게 됐죠. 어머나, 첫 번째 놀라운 발견은 한국의 태국 지원 실적이었어요.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줬다고 하며 제가 찾아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삼성전자는 태국 라용공단에 대규모 가전제품 생산기지를 세웠는데 이곳에서만 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최신 기술을 교육하고 R&D 센터까지 설립해서 태국의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었어요.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 태국인들이 삼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죠. LG전자도 대단했어요. 아마타시티 공단에 있는 대형 생산시설에서 1만 명 가까이 고용하고 있었고 협력사까지 하면 3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더라고요. 특히 태국 가전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해요. 현대자동차가 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은 더욱 놀라웠어요.
부품 공장들을 세우면서 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현대화됐고, 현지 부품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태국 자동차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시스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방콕의 유명 병원들이 한국의 진료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환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대요. 게다가 한국식 건강검진 센터를 들여오면서 태국인들의 건강관리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노인복지 분야예요. 한국의 실버타운 모델을 배워와서 태국에 적용했더니 큰 성공을 거뒀대요. 방문 요양 서비스나 노인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태국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줬다고 해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태국의 발전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였던 거죠. 그런데 잠깐, 이상하네? 이어서 비자 심사 강화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법 체류자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태국 관광객을 가장한 불법 취업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먼저 정직하게 일하는 태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고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었죠. 더 심각한 건 불법 체류자들의 안전 문제였어요. 산재보험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는 일이 빈번했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대요. 임금 체불도 심각했고요.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불법 취업이 늘어나니까 정상적으로 태국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들마저 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 호텔 프로젝트처럼요. 관광업계는 더 큰 타격을 입었어요. 진짜 관광객인지 불법 취업 목적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선의의 관광객들까지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관광 수입도 줄어들고 결국 이건 양국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날수록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태국에서는 비자 심사 강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아, 이래서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SNS에서 반한 정서를 부추기는 계정들을 분석해보니 뭔가 패턴이 있더군요. 이 계정들 왜 이렇게 비슷하지? 대부분의 선동적인 게시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왔고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계정들의 대부분이 최근 3개월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분명 조직적인 활동이야. 한 게시물을 클릭했더니 IP 주소가 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접속한 흔적이 보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 호텔 그룹들의 움직임과 그들과 연관된 마케팅 대행사들의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이건 완전히 기획된 거였어. 한 마케팅 대행사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SNS상에서 반한 정서를 확산시킬 것, 태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순수한 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 했다니 이대로 둘 순 없어.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발전 기여도,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실상, 그리고 SNS 여론 조작의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문서화했죠. 이런 식의 기만은 멈춰야 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누군가가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방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사실을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갈 테죠. 정리한 자료를 노트북에 저장하는데 제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를요. 그리고 저는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동안 정리한 자료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리는 순간 조금 떨리더군요. 태국 국민 여러분께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거대한 기만에 속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올린 지 몇 분 되지 않아 갑자기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배신자, 중국을 모함하는 거야. 한국에 돈 받았냐?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게시물에는 반한 시위의 실체를 공개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주고 동원했다는 증거, 중국 마케팅 대행사의 내부 문건까지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격분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린다, 당장 그 글들을 내려라. 우리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지금 우리 업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나? 그리고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태국 호텔협회 회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린다, 자네가 미쳤나? 중국 자본이 우리 호텔 업계의 핏줄이라는 걸 모르나? 뿐만 아니라 곧바로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생각해라. 호텔 앞 도로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 내 동생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더라? 조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전 3번째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발전에 기여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죠. 그날 밤 제 차의 타이어가 모두 펑크 나 있었어요. 그리고 차 유리에는 붉은 페인트로 배신자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중국 최대 투자사의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린다 씨, 지금이라도 글을 내리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진행하려던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철회하시죠. 진실보다 돈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볼 땐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획이었어요.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창문으로 벽돌이 날아들었어요. 다행히 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린다 씨, 증거가 없어서요. 밤에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집 앞에서 문을 마구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호텔방을 옮겨 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4번째 게시물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왜 한국이 비자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차가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협박 전화도 시간마다 계속됐죠. 린다, 내 목숨이 아깝지 않나? 곧 크게 다칠 거야. 관짝 사이즈를 잴까 하는데.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재계에서는 제 이름이 금기어가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협박해도 소용없습니다. 제 목숨을 위협해도 진실을 막을 순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국제호텔연맹 조사관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올린 게시물들을 보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는 거였죠. 린다 씨의 폭로 덕분에 아시아 호텔 산업의 부조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호텔연맹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제가 제보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요. 중국 자본의 불법적인 시장 장악 시도, 여론 조작, 불공정 경쟁,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태국 호텔업계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배신자로 몰았던 호텔들이 하나둘씩 제 편에 서주고 있었습니다. 린다, 자네가 옳았어. 태국 호텔협회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너무 중국 자본에 의존적이었던 거야. 이제는 변해야 할 때야. 이어서 특급 호텔들이 앞다투어 서비스 품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선진 호텔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했어요. 린다, 우리 호텔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센타라 그룹도 변화의 중심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내가 옳았다. 린다, 이제 우리가 태국 호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보자.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호텔 그룹들과 접촉해 끊임없는 설득과 확실한 기획안으로 새로운 파트너십도 맺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협력 관계였죠. 린다 씨 덕분에 태국과 한국의 호텔 산업이 더 가까워졌네요. 한국 호텔 협회 회장님이 방콕을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반한 감정은 아직 뜨겁지만 그래도 제 게시물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였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이 태국 노동자에게 해준 복지가 엄청나대요. 기술 교육도 전수하고 다들 맘속으로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센타라 그룹은 한국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에도 호텔 사업을 협력하기로 했어요. 린다,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지켜낸 진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으니까. 네, 아빠.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센타라의 새로운 슬로건을 아세요? 진실과 함께하는 환대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슬로건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때론 위험하고 두려웠지만 진실을 선택한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 순간 확신하거든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제 이 인사말에는 거짓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이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꿈꾸던 진정한 호텔리어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 가슴 한켠이 여전히 아팠어요.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꼭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에 휘둘리고 편견에 사로잡히더라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진실과 맞서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지키는 일은 외롭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언제나 진실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